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예,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인데요. 미리 인사를 살짝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김성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네. 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정부에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 요구하면서 예산안 심사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상화 촉구 중인데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 어떤지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의원님, 네. 지금 잠깐 심사 잠정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 소위에서 된 것을 소소위에서 마지막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소위가 이제 그 주요 정당 간에 또 소소위원 간에 여러 가지 입장 차이 때문에 뭐 파행과 정상화를 반복하고 있죠. 네. 그래서 소소위가 그래도 치열하게 또 국민이 볼 때는 회의 안 하면은 놀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또 파행 겪어도 그 파행 그 이후에도 바로 그 예산안에 대한 주장을 점검하고 새로운 주장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 심의는 파행과 관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심의가 해서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편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좀 불효불급한 예산을 좀 줄이고 또 그 대신에 국민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정말 가짜 일자리가 아닌 진짜로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상화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무슨 조국 수석의 사퇴, 국정조사 요구 등 하면서 거의 일주일 이상 국회를 파행시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채용 비리건이 사실상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내부에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무슨 4조 원 운운하면서 심사를 중단하는 것 이건 참 국가 살림을 결정해야 된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급적 조속하게 심사가 재개돼서 국민 살림이 법정 기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처리 시한이 12월 2일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니까 이번 금요일까지는 처리를 좀 해야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가능한가요, 백승주 의원님? 12월 2일까지 이제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통과 안 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예상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준 예산을 운영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 시한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좀 더 이것을 예산을 좀 꼼꼼하게 살피는 국회는 예산과 관련해서 큰 권한이 있는 것 같아도 적습니다. 예산 과정이라는 걸 보면은 정부가 편성권을 쥐고 있고 국회는 심의권 그리고 있고 행정부가 집행권, 예산의 감사권을 쥐고 있는데 집행에 대한 감사권을 쥐고 있는데 마지막 편성할 때 결국 정부 동의가 없으면은 심의 자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가는데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남북한 협력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 남북한 협력 기금이 1조가 넘어요. 1조 2천억 정도 이런 데 대해서 줄이자, 늘리자 이런 걸 떠나서 그 예산의 편성 내용을 좀 더 국민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또 그런 공개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갈등을 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법정 시한 이런 문제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성환 의원님. 네, 그러니까 국회를 파행시키지 않고 예. 꼼꼼하게 볼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정작 파행을 거듭하다가 시한이 모자란다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지요. 지금 우리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남북협력기금만 해도 네. 남북이 굉장히 대결적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 기금을 1조 원 이상 늘 편성을 했었거든요. 예. 오히려 그때보다 총액은 더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조만간 남북 철도에 대한 공동 조사와 남북 철도 연결 등등의 사업이 아주 가시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예. 아마 뭐 조금 기한이 길어지더라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의 일환으로 또 이게 시간이 좀 끌리는 건 아닌가 또 그런 뭐랄까 의구심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전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남북협력기금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이 단초를 누가 정했는가를 따져보면요. 네. 남북협력기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잘 납니다. 절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개성공단 안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보고할 때는 8,600만 원 든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97억이 들었어요. 113배가 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협력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8,600만 원 든다고 시작한 것이 그 단기간에 인테리어 보수하는데 113배가 더 들어서 98억이까지 들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게 집행 과정에서 편성 과정에 좀 국민들이 더 투명하게 알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죠. 예. 네. 두 분께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2월 2일까지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후에 계속 시한을 넘기고 나서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두 분 중에서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이란 말을 씁니다. 예. 그때까지 그 예결위에서 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상정되는 차원이고. 상정되는데 이렇게 지난해도 그렇습니다. 상정되면은 뭐 부결될 수도 있겠군요. 상정된 일란이 하나 상정되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예결위를 통해서 상임 거쳐 온 것을 하면은 국회안이 다시 부의되는 거예요. 두 개 안이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국회안이 통과되는 네. 절차인데 어떤 안이든 간에 국회의 어떤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부의된다 해서 그 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정부 어차피 국회에 수정안이 나와야 네. 수정안대로 간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쯤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세요, 김성환 의원님? 그러니까 뭐 정상화야 곧 되겠죠. 네. 저희는 가급적 법적 시를 지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1일인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12월 첫째 주까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법정 시일 내에 지키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네. 저희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 원안대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그 야당에게 합리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 정국에 또 하나의 난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예산 정국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정치권 또 압박에 나섰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님, 이 안은 어떻게 지금 당에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렇다고 이 국가 살림인 예산을 볼모로 해서 흥정을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 당의 당론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제 취지는 저희는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것에 대한 이제
지역구에서 다 반영되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한편으로는 참여하고 네. 또 정당의 비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희는 정개특위 등을 통해서 열어놓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안과 연계하는 데 대해서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네.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정당의 여러 가지 미래와 관련돼 있는 선거제도를 이때 아니면은 목소리를 내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 주요 정당이 아닌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는 선거제도는 만약에 민주당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네. 그 원내에 진출한 정당의 전원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제도가 확정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관행처럼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했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소수 야당들의 어떤 다당제형의 어떤 그런 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선거 정치 제도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이 다당제가 적합한지 네.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판단을 해볼 때 저는 다당제보다는 주요 정당의 그 하나의 그 정치적으로 해가는 것이 네. 국정을 안정적 끄는데 도움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제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라고 다당제가 그렇습니다. 당에 논의한 바가 없어서 예. 우리 국가를 위해서 다당제가 좋은 제도인지 네.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해서 예산 때 주장은 이렇게 했지만 별도로 저는 합의를 통해서 지도자께 의논을 좀 해가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때는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여당이 되고 났더니 다시 좀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의원님? 제가 보기엔 그건 이제 오해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당론을 변경한 적이 없고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연동형 비례를 100%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비례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에는요 대체로 법조계 출신이거나 저처럼 이런 단체장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비례대표는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100% 연동형으로 갈지 아니면 일부는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네. 또 이 문제가 어디랑 붙어 있냐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 혹은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로 가더라도 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제도 전체가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개특위에서 이제 몇 가지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저희 당이 전향적으로 국민들 의사를 수렴해서 반영할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 이게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정개특위 관련해서? 먼저.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보면 대개 총선이 있기 1년 전까지는 그런 제도를 결정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내년 4월까지겠네요. 그렇죠. 내년 4월까지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좀 더 연장해서 논의를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순주 의원님. 정개특위 제도 자체는 있어야 될 거예요. 있어야 되죠. 기능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현재 12월 말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 네. 안 그러면 다시 새로 짜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기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께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기강 잡기에 나섰다. 최측근인 김종천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자 경고성 이메일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기강회의를 질타하고 경고하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될지 김성환 의원께서 좀 들으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대통령님께서 몇 개월 전에 소위 윤창호법 관련해서 그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고 했는데 네. 그 청와대 내에 의전 비서관이 뭐 비록 100m이긴 합니다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도 엄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비서실장이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가까운 분들이 더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을 상황에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참에 정부 여당이나 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모범을 보여서 음주를 마치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로 음주를 하면 그것이 운전을 하는 것이 살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참에 해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공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이함, 해이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참에 그걸 다잡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백순주 의원님. 지금 그 비서는 보통 입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좀 똑똑한 바보, 이렇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해서 똑똑한 바보 이것이 비서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비서들은 이런 관행과 이런 문화, 이런 기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메일 보내고 그것이 언론 적극 홍보하는 것 자체가 제가 경험상으로, 제가 기억상으로는 비서실장이 비서실 직원들에게 일일이 이메일 보내갖고 이렇게 한 것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뭐 김종천 비서관 일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 아주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적은 문제인데 청과 당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청의 위상이 굉장히 더 강화되고 높아졌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경제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주는 표현을 하거든요. 참 최근 경제사정 보면 뭐 가슴이 아프다 이런 표현들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청와대의 비서가 이렇게 다른 부처의 이 장관들 질책하는 듯한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이런 부분들은 네. 뭐 그래서 새로운 문화라고 하면 또 새로운 문화겠죠. 옛날에 입이 없다는 문화 대신에 새로운 어떤 소통의 주인으로서 또 국정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런 일탈보다도 큰 일탈이죠. 뭐 김종천 비서관 작은 일탈, 큰 일탈보다도 청와대 비서와 내각과 우리 집권 여당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살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예. 조국 수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야당은 이제 사실은 비판하고 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당은 사실상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닙니까? 네. 뭐 좀 되돌아보면 올 초만 해도 남북이 거의 전쟁하는 분위기까지 갔었는데 지금 언제 그랬냐시피 굉장히 이제 전쟁은 사실상 종전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평화적인 상황으로 변했잖아요. 네. 그 여당의 무한 책임의 범위 있죠.
다만 이제 최근에 여전히 이제 서문기 경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대통령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민정수석이 이 대통령을 대리해서 표현했지 내각을 질책했던 문제하고는 전혀 뉘앙스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보태면 예전에는 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독주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저희 당의 이해찬 당대표가 되고부터는 사실은 이제 당정 청간에 상당히 균형이 맞춰져서 당정이 일종의 이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이렇게 간다고 해서 최근에는 청와대가 독주한다 이런 표현은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조국 수석의 표현은 그냥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남북의 평화가 정착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해결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무한 책임의 표현이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승환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뭐 큰 그 진정성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고 나면은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지만 방송하고 나면 제 말을 무슨 뜻을 갖고 했느냐는 청취자들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당과 청의 관계에서 당과 내각과의 관계에서 지금 김성환 의원님처럼 그렇게 해석을 잘 하지 않고 있고요. 청이 너무 위에서 모든 일을 청이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또 경제 문제까지 언급하니 이렇게 역시 제구나 또 경제 부처 주무장관들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네. 민생이 이제 어려운 것을 고통을 같이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사려 깊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의 힘이 좀 너무 세다. 청와대가 비서는 사실 그림자처럼 네. 안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은 비서실장도 수석도 5급 행정관도 다 그 비서일 뿐입니다. 비서가 네. 어떤 정부를 주도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나 우리 시스템상 맞지 않다. 법에 네. 맞지 않고 정부 조직책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SNS에 이제 글을 이제 올리는 이러한 소통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의원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 시대의 문화에 익숙해 있으면 그런 게 좀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네. 소위 명령과 복종이 있었고 그 안에 어떤 협작이 있거나 어떤 부정이 있어도 뭐랄까요 그것이 감춰졌던 시대가 있었죠. 네. 요즘 시대는 그런 게 감춰지지 않죠. 오히려 이제 수평화됐죠. 수평화된 대신 언론이 열려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거 정부만 해도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청와대가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났지만 뒤로 블랙리스트를 지시한다든지 이런 일이 횡행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언론에게 솔직하게 의사를 전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저는 지금을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네. 수평 시대에 맞는 그런 행동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 8cm가 넘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 내리니까 또 여기저기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곤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청취자께서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신 것 말씀 나누고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833 쓰시는 분께서 조국 임종석 실장이 글 올리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4531님께서는 요즘은 대통령보다 비서실장 이름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썩 좋은 현상은 아닌 듯 싶은데요. 2811님, 국민 살림이 법정 기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또 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0107 쓰시는 분께서는 남북협력기금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은 비핵화된 게 조금도 없는데 철도 연결은 왜 하나요?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되는 정책부터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3729님께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주도 성장을 외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같은 당 의원은 한부모 가정 돌보미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더군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라고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탁현민 행정관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첫눈 올 때까지만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야권에서는 이제 첫눈 내렸으니까 놔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탁 행정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깊은 신임과 또 얼마 전 있었던 이 비서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지금 승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성환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이 건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언제부터 제1야당 전 대표가 청와대 수석급도 아니고 예. 행정관의 거취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네. 과거에는 대통령 행사가 굉장히 딱딱하거나 권위적이었어요.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이 주로 이제 대통령 행사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가 많이 기획되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하면 공감력이 많이 높아졌죠. 그걸 누가 기획하냐 봤더니 탁현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탁현민 행정관 빨리 그만둬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야당에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더라도 아마 본인의 뭐 거치나 미래는 청와대에서 잘 판단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야당이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청와대 행정관까지는 뭐 관심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의원님, 예. 대통령이 비서를 누가 쓰고 행정 누가 쓰고까지 우리가 관심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심을 끄는 것은 스스로 청와대가 당시 비서실장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첫눈이 오면은 놓아주겠다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약속을 했어요. 약속 이행에 대한 또 감성적인 약속이었죠. 그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되어서 감성적인 그런 약속 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약속의 이행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저는 탁 행정관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이렇게 상고초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고초려라는 말이 있는데 초자 대신에 모실 초자 대신에 집자를 써서 집착한다 할까? 상고 사고 오고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대표되는 정치의 어떤 서로 정치하는 모습이 이제 감성 정치라고 합니다. 감성 정치에 대한 어떤 상당 기간 지속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잠깐씩 짚어보고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에 민주당 내 출당 요구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탈당 가능성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성원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지사. 네,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찰의 조사가 있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그것을 넘겨받아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경찰에서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본인은 이제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차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뭐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당이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내부의 일종의 무슨 약간의 이제 갈등 이런 요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는 것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우려스럽습니다. 당이 좀 더 단합해서 서민 경제 문제라든가 남북 평화 문제 이런 데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쪽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지사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대통령 아들 채용권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의혹이 없는 걸로. 그리고 최근에 이 지사 그 대변인 얘기를 빌면 이 지사 쪽에서도 그 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최근엔 약간 또 수습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 지사 쪽에서는 조금 과도하다 수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 네. 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경찰이라고 봅니다. 예. 다른 언론인들보다도. 그래서 경찰의 의견이 국민들이 굉장히 진실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것이 국민들의 이제 귀를 잡고 눈을 잡고 있는 것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말 금기시되는 여당에서 금기시되는 대통령 아들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데 굉장히 지금 그 파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들이 물타기다, 저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가만히 손자병법을 보면은 궁구물박이란 말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지가 고양이도 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좀 더 자기를 어렵게 만들면은 좀 뭐랄까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하나의 현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폭로도 할 수 있다. 지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좀 암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기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그래 기대하고 아니고 단순히 물귀신이 아니고 슬쩍 흘리고 또 꼬리를 내려요. 이야기에 또 꼬리를 내리고 와서 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 그 자유한국당 당내 문제 좀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최근 친박계 일부에서 인적 쇄신에 반발해 나오고 있는 탈당, 분당설에 대해서 이거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전대 앞두고 시도 중인 개파 간 대결 구도 역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친박계 역시 비대위의 공천 권한은 없다 이렇게 반발 중인데 전당대회까지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친박이다 뭐 이렇게 개파를 즐겨 쓰는 분들이 그 개파의 실체를 알고 하는지 당에는 사실 그 동료 의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개파 의식이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범위에서는 이런 친박이랑 실체가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 용어를 쓰는 데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당내 일정들은 저희들한테 초선 의원들 우리 한 30여 명 모아놓고 좀 그때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2월 전에 이 비상대위 체제, 비대위 체제는 좀 정리돼서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도록 네. 여건을 만들겠다. 그 과정의 일정을 지키겠다. 이런 그 확실하게 제가 들은 얘기는 그겁니다. 예. 그 뒤에 당의 지도부에서도 그 문제를 그런 일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취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정상적으로 하면 2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조금 해서 며칠 알파라는 거는 며칠이겠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이 원내대표 경선 분위기에 좀 처지들은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일정은 정해졌습니까? 임기가 12월 11일이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